요 정도 말했는데, 야, 아직도 나는 성장주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제가 밀어붙이겠습니다. 성장주가 더 좋다고. 왜냐면 제가 주식 교육도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푸시를 약간 해주고 하는 게 더 그분들한테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꼭 강압적 교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은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주식에 대한 공부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올바른 공부가 무엇인지 정답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강하게 말은 하진 못해요. 정답은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얘기를 하다 보면 듣는 분들은 그냥 내가 들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나 어떤 주식 철학에 대한 책을 봤을지는 몰라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다시 한번 성장주가 왜 좋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분석법에는 탑다운 분석법하고 버텀업 분석법이 있어요. 버텀업은 바닥에서 위로, 탑다운은 탑에서 아래로. 탑다운 분석과 버텀업 분석은 흡사 성장주 투자와 가치 투자 어느 게 더 유리하니와 같이 이렇게 좀 반론의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바텀업 투자가 무조건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탑다운 분석이 주식 투자를 성공하는 확률은 훨씬 높다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탑다운 분석이 더 유용한 이유는 일단은 업종을 잘 픽할 수가 있어요. 버텀업으로는 업종을 픽하기가 힘든데 탑다운으로는 큰 그림부터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나 산업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산업이 유리한지 카테고리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카테고리로 범주를 좁히는 순간 굉장히 주식 투자의 종목 선정은 쉬워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투자 종목은 2천 종목인데 2천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 종목을 다 분석하는 거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탑다운으로 난 이 업종은 진짜 좋다. 그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은 50개에서 100개 남짓이겠죠. 업종이 20개 정도 되니까 한 업종이 100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천 종목을 보는 것과 100개를 보는 거 20분의 1의 내 투자 시간이 차이가 있죠. 나의 투입 시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단 나의 노력의 범위를 줄여준다. 노력의 범위를 줄여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시간들. 왜? 시간은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무한하지 않은 모든 자원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쓰는데 주식 투자 공부 투입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여기서 20시간씩 주식 투자 공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 끼케야 30분 1시간인데. 그러면 30분 1시간 하기에는 탑다운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야 가치주야. 가치주는 틀렸어라는 말 안 합니다. 탑다운이야 버텀업이야. 버텀업이 틀렸다는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구성에 한 종목 집중 투자하면 한 종목 집중 투자는 무조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쉽게 큰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사실 한 종목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천 종목 중에 제일 수익률이 높은 건 하나일 거 아니에요. 내가 운 좋게 그걸 갖고 있다면. 그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제일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수단이죠. 그렇잖아요. 2천 종목 중에 만약 1년 동안 300% 상승한 게 1등이야. 그 2등은 200%, 3등은 100%. 근데 내가 만약에 운 좋게 2천 종목 중에 300% 오른 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1억에 3억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포트폴리오 짜갖고
그것도 갖고 있었는데 본전인 거 갖고 있고 뭐 마이너스 10% 난 거 갖고 있었으면 내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서 1억에 3억이 안 되고 1억이면 한 2억 돼 있겠죠. 얼마나 억울해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선 한 종목 사도 돼요. 단 원금 다 날릴 각오하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1억이 3억 된다면 1억이 빵원이 될 수도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집중 투자는 큰 돈 벌고 싶으면 해. 1억으로 3억 만들고 싶으면. 그 대신 1억으로 빵원 돼도 한강물 가지 말고 누구도 탓하지 마. 만약에 한강물 갈 것 같아? 너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미쳤다고 한 종목 사?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한 종목 사면 안 되지.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버텀업이 중요하냐 탑다운이 중요하냐? 너무나 탑다운이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업종이나 테마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업종이나 테마에서 한 종목씩 픽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업종과 테마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한 종목씩 사는 거니까 당연히 버텀업이 탑다운보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좋지 않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업종이고 뭐고 그냥 한 종목 사면 돼. 나는 뭐 아니면 도야. 그러면 포트폴리오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똘똘한 거 하나 사면 되는데 야, 그 한 종목 너 빵원 되면 한강물 찬지 확인하러 안 가도 돼? 근데 또 죽는 거 아니야? 죽을 것 같으면 한 종목 사지 마. 여러 종목 사.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2천 종목 중에 1등으로 그게 오를 것 같대. 한 종목을 사는 사람의 논리는 2천 종목 중에 이게 1등으로 오를 것 같아. 그렇게 능력이 좋으면 1등으로 오르는 거, 2등으로 오르는 거, 3등으로 오르는 거, 4등으로 오르는 거, 5등으로 오르는 거 5개 사면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논리예요. 한 종목을 뽑아낼 수 있으면 5종목도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미쳤다고 한 종목을 사. 탑다운 분석의 유용성이에요. 또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좋은 이유는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예요. 무슨 뜻이냐면 가치주를 찾아서 우리가 주도주를 잡아내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시기마다 장을 주도하는 성격의 종목을 주도주라고 하는데 장을 주도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성장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잠깐만요. 여기 그 내용을 여기서 해야겠구나.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6번 제목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인데 제가 성장주만 계속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가치주랑 성장주를 정확히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가치주는 이런 거고 성장주는 이런 거라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성장주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의 기업 가치가 그 회사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가 뭐 1,000억이에요. 그런데 작년엔 800억이었어. 그 전에는 700억이었어. 그 전에는 600억이었어. 그 전에 500억이었어. 5년 동안 500억, 600억, 700억, 800억, 900억, 1000억까지 5년 동안 2배가 올랐네? 근데 내년에는 또 1200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500억, 2000억, 2500억, 3000억, 5000억, 1조가 되겠네? 이게 성장주예요.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고 가치가 오른다고 둘 다 오르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죠. 가격과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한 방향이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500억에서 600억, 800억, 1000억, 1500억, 2000억, 1조 가는 회사 그게 성장주예요. 즉 앞으로 계속 여태까지 성장해왔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회사 그게 성장주예요. 반면에 가치주는 뭐냐면 가치주는 어떻게 말하면 더 정확한 표현은 저평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아요. 저평가 가치주. 평가를 일단 해봐요. 평가를 해서 오늘 시점에서 이게 가치평가를 해봤더니 1000억이야. 그런데 시장에서 1000억에 거래되는지 봤더니 500억에 거래되고 있어. 너무나 싸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0억에 거래되는 게 1000억짜리가 500억에 거래되고 있다면 얘는 가치와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한 방향으로 간다면 당연히 1000억으로 올라와야겠죠. 가격이. 그래서 저평가 가치주니까 사면 돼. 이게 가치주예요. 자, 그러면
성장주는 아까 제가 성장주의 오류라고 말씀드렸죠. 성장주는 어떤 투자 실패가 나오냐면 그래 과거부터 오늘까지 성장했어. 그거는 팩트죠. 왜? 지나간 주가 차트나 지나간 재무제표를 보면 답이 있는 거니까 그건 팩트야. 그러면 오늘부터 미래의 5년 후, 10년 후까지 계속 성장할까? 그건 아직 미지수죠. 모르는 거예요. 과거부터 오늘까지 지나온 주가 흐름과 재무제표 보면 성장주야. 이건 팩트. 내년,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성장할 것 같아. 이게 성장주 투자예요. 미래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성장주 투자의 실패의 유일한 조건은 성장이 끝났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장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계속 성장하면 투자 성공이에요. 그런데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샀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투자 실패겠죠. 근데 언제부터 성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꼭 투자 실패가 아닐 수도 있어. 왜? 난 오늘 샀는데 5년 동안 성장하다가 6년째 성장 안 하면 팔면 되잖아. 5년 동안 성장한 만큼 5배가 났는데 거기서 반토막이 나면 어때요? 꼭 투자 실패라고 할 수는 없죠. 벌었던 거 까먹는 거니까. 이것도 웃긴 게 여러분들 중에는 내 벌었던 최고의 피크점을 자기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반 이상이야. 난 그걸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수리 능력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하고 진짜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아요. 어떤 대화를 하는데 보통 그래요. 주식 투자 얼마 넣었어요? 다들 실패했대. 다들 뭐 얼마나 투자 원금인데 그럼 투자 원금은 뭐 조금씩 넣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뭐 피크 쳤을 땐 계좌 한 5억 있었는데 지금 2억 있네요. 근데 나중에 꼬치꼬치 캐물면 그 5억은 자기가 최고 벌었을 때고 투자 원금 한 2억이었어. 2억을 넣고 5억이 됐다가 2억이 됐으면 그건 투자 실패가 아니고 본전이에요. 왜 나의 전성기 시절 피크를 왜 자기의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본전이 아니에요. 그거 땄을 때지, 땄을 때. 자, 그래서 어쨌든 성장주는 언제 꺾인지 모르는 게 투자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럼 가치주의 투자 실패는 어떨지를 생각해 봐요. 가치주의 투자 실패. 어떤 상황에서 나올지. 일단 가치주의 투자 실패는 저평가 가치주를 내가 잘 선정했는지에서부터 벌써 막 오류가 와. 왜냐? 성장주는 어떻게 고른다 그랬어요? 과거부터 오늘까지 성장한 종목 너무나 쉽게 고를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이후로 성장할지는 미지수라는 뜻이지만 오늘 고르는 성장주는 분명히 성장주야. 언제 꺾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평가 가치주를 오늘 골랐대. 그게 아닐 확률이 있다니까 내 말은. 왜? 저평가 가치주를 골랐다는 얘기는 가치평가를 오늘 했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 5천만 인구 중에 한 명이 한 거예요. 그 가치평가가 정확한지 누가 알아? 자기만 알지. 심지어는 그 가치평가를 누가 말해준? 한 줄 공식으로 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가치 300조가 되는 걸 한 줄 공식으로 어떻게 계산할 건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 회계사 50명이 모여서 5달 동안 있어도 삼성전자의 가치, 오늘의 가치 평가 못 할걸요? 왜? 가치가 계속 바뀌니까. 못해요, 가치평가. 근데 그걸 어디 한 줄 공식 갖고 와서 가치평가를 해갖고 이건 저평가라고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맞다고 쳐요, 맞다고 가정을 합니다. 오늘 평가한 게 맞아. 이 사람이 한 줄 공식 너무 좋아갖고 너무 정확히 계산했어. 계산기도 두드렸겠죠. 5 곱하기 2는 10, 10억짜리구나. 두드렸어. 맞아. 그게 맞다고 쳐. 그런데 맞았는데 이게 1000억짜리 시가총액인데 1000억짜리가 되어야 했는데 시장에서 500억에 거래되고 있으면 무조건 얘는 2배가 올라야 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명 중에 한 명이 해서 이게 왜 반에 거래되고 했지 하면 이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5천만 명 중에 4,999만 명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주를 찾았을 때 반토막에 거래되는 걸 찾기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끼케야 1000억짜리가 900억에 거래되는 거 정도 찾겠죠. 1000억짜리가 500억에 거래되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AI 인공지능 시대에. 그러면 1000억짜리가 500억에 거래되는 거 못 찾을 것이고 끼케야 800억이나 900억에 거래되는 걸 찾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900억에 거래되는 거 사서 얼마에 팔아야 돼요? 1000억으로 올라오면 팔아야죠. 왜? 1000억 이상 1100억에 가면 얘는 더 이상 저평가가 아니고 고평가잖아요. 그럼 저평가 종목을 사서 딱 여기 왔을 때 팔아야 돼. 근데
저평가 종목을 반토막짜리는 찾을 수 없어. 왜? 우리 모두가 바보가 아니니까. 끼케야 1000억짜리를 900억 개 거래되는 걸 찾을 거란 말이에요. 끼케야 10%. 좀 더 많이 잡아주면 15%. 10% 먹고 파는 거예요. 10% 먹고 파는 거. 주식 투자의 본질이 뭐래요? 바이 앤 홀드. 여기 있잖아요. 요 설명했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이걸 보고서 아까 가치 설명을 안 해서 이거 이해 못하겠다고 좀 설명한 건데 요거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주식 투자의 성공 법칙이 뭐래요? 사고 갖고 있는 거래요. 절대 팔지 않아도 될 종목을 갖고 있으래요. 그러면 성장주는 팔지 않아도 되죠. 성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근데 가치주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잖아요. 1000억짜리 500억으로도 샀으면 1000억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야지. 여기 올라가면 고평가인데. 바이앤셀이에요. 가치주는. 조금 그냥 싸게 사서 조금 올라가면 팔자. 이게 가치주라고요. 성장주는 오늘 성장주라고 믿고 샀는데 10년, 20년, 30년 성장하면 안 팔면 되잖아요. 만약에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다면 성장주의 논리로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다면 안 팔면 되잖아요. 안 팔면 돼요.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앤홀드. 주식 투자의 기본 철학인 바이앤홀드는 무조건이에요. 성장주만 가능하지 가치주는 바이앤홀드를 할 수가 없어. 적정평가 시점으로 가격이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안 팔면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자, 그러면 저는 원래 3박자가 가장 이상적인 종목 선정 방법 그리고 투자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박자 투자가 맞는 게 성장주 투자라는 문구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저희 3박자에서 차트 분석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종목 선정을 위해서 차트 분석도 하고 재무제표 분석도 하고 정보 분석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트 분석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정배열 우상향 종목이에요. 정배열 우상향 종목 차트에서 제일 좋은 거. 근데 그게 성장주라니까요. 차트가 정배열 우상향인 게 성장주야. 그 다음 재무제표 분석. 저는 재무제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매출액 증가율이거든요. 매년 매출액이 증가해야지 그 기업은 기업 본연의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계속 본전치기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 회사는 언젠가 도태될 거예요. 계속 성장을 해나가야 돼, 기업은. 재무제표적으로도 성장률이 높은 종목, 그게 성장주예요. 다음, 재료. 사실 성장산업은 굉장히 재료가 많이 나와요. 사양산업들이나 성숙산업들은 재료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박자가 맞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성장주예요. 이 정도가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좋은 이유입니다. 자, 이 시대의 진정한 성장산업. 제가 쓴 3박자 투자법 책에 시가총액 비교법이라는 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방법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 그룹들. 적어도 거래소로 치면 뭐 한 20조 이상? 매일 봐주면 돼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시가총액의 변화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시가총액 비교법은 동일 업종의 시가총액 비교예요. 그래서 한 업종에서 시가총액 1위가 무엇이고 2위가 무엇이고 3위가 무엇인지를 계속 비교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시가총액 비교법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이버는 49조, 카카오는 32조. 얘네 둘의 시가총액이 1, 2위가 더 벌어지는지 좁혀지는지 이런 것들이 그 업종 내에서 주도주가 무엇인지 찾는 방법이에요. 또는 한 3년 전, 4년 전,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어떤 애들은 순위가 진짜 열라 내려왔고 어떤 종목들은 열라 올라왔어요. 어떤 종목들이 그런지 한눈에도 보이는데 예를 들어 많이 내려온 건 포스코 같은 애들. 얘는 뭐 한 5위 정도 늘 하던 애고 SK텔레콤도 뭐 한 10위 안에 늘 들던 종목. KB금융하고 신한지주. 특히 신한지주가 원래 KB금융보다 시총이 좀 높았어요. 몇 년 전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신한지주가 21위는 말도 안 돼요. 원래 한 10위권이었어요. 한국전력 23위.
엄청 많이 내려온 거예요. 한국전력은 한 4, 5년 전만 해도 뭐 4, 5위 했었어요. 그리고 97년에는 1위였어요. 1위. 1위였던 애가 23위가 됐대. 그럼 한국전력은 성장주가 아니죠. 20년 동안 안 성장한 종목이에요. 한국전력. 그래서 시가총액의 순위가 어떻게 막 변하고 있는지 또는 동일 업종에서 1, 2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시가총액 비교법인데 시가총액을만 매일매일 봐도 적어도 한 요 정도 한 20위권 20위 안에 있는 종목만 매일 봐도 한눈에 보여요. 한 두 달만 보면 아 지금 요즘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요 20종목 보는 게 얼마나 걸려. 여러분들 매일 20종목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들. 여러분들 하루 일과 20개가 딱 있어 지금. 그 20개의 종가 보는 게 하루 일과잖아요. 20개의 종가를 보지 말고 요 20개의 종가를 보라고 요 20개. 요 20개를 2개월 동안 보면 나의 주식 투자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 이 20개를 안 보고 내가 물린 종목 20개만 보니까 맨날 그 실력이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매일 봐줘라. 이게 실력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 혁신. 기술 혁신을 조금 공격적으로 과거 인터넷 혁명 그리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런 시기의 성장 산업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된 종목들이겠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의 성장주고 주도주라고요. 진짠가? 한국전력이 뭔 4차 산업에 관련됐겠어요. 물론 다 연관시키면 다 연관 있어. 뭐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 맞아.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 할 말 없지. 그럼 성장 산업이네.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 할 말 없어요. 근데 사실 한국전력은 전기를 만드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에서 하는 독점 기업이란 말이에요. 나라에서 하는 독점 기업은 성장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성장주는 뭐 성장 산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뭐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보다 원론적인 성장주는 뭐냐면 이익이 매년 늘어나는 회사라니까요. 한국전력은 이익은 매년 늘어날 수가 없다고요. 왜? 국민들이 가만 안 있는다고요. 한국전력이 수익 많이 나봐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 전기세 낮추라 그러지. 100%예요, 100%.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왜 저걸 사고 있냐고. 이런 걸 왜 사고 있냐고. 그래서 어쨌든 4차 산업혁명하고 진짜 관련 다 있니? 반도체, 네이버나 카카오, 포털 서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LG화학하고 삼성 SDI, 2차전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현대차, 전기수소차 9위까지가 모두 다 4차 산업혁명 관련주예요. 9위까지가. 그래서 성장주, 성장산업은 4차 산업혁명하고 바로 연결을 지셔야 돼요. 그 다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 정책이 성장산업을 이렇게 유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정부 정책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한 1년 반 전에 우리나라의 3대 먹거리 산업이 발표가 됐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미래형 자율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미래형 자율차. 그렇죠? 네이버랑 카카오는 없네. 그 세 개는 포함 안 됐어요. 하지만 요즘에 포함됐죠. 요즘에 뭐 코로나 시대에 또 정책 나왔잖아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바로 디지털 뉴딜이 얘네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어딨니?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 다음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통해서 본 현대의 성장산업.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저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다른 유튜브를 보게 되죠. 근데 뭐 동종업계 까면 안 된다는 또 이런
그 뭐라 그러지? 상도덕? 그래서 상도덕? 그래서 진짜 까고 싶진 않아. 실명을 대고. 근데 제 가관인 사람들 많더라. 뭐가 많냐면, 저는 원래 팩트체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식병이거든요. 주식병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봤을 때 그 뒤에까지 다 봐요. 그럼 저는 어떤 주식 유튜버 사이트를 가면 뭘 보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뭘 올렸던 사람이지? 가관도 아니에요, 진짜로. 10만 넘는 주식 유튜버 중에 뭐 한 작년 연말까지 뭐 여행 올리고 뭐 먹방 올리고 근데 요즘에 주식 유튜버로 변신했어. 직업이 유튜버인 거예요. 왜? 직업이 유튜버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방하다가 주식하고 여행하다가 주식하고 뭐하다 주식하고 개나 소나 지금 다 주식 유튜버를 하고 있어. 저는 근데 그런 거를 가릴 수 있으니까 팩트체크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리는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막 구독자가 15만이야. 근데 되게 말도 잘하고 재밌어. 그래서 이 사람 주식 전문가 보다. 뭘 전문가야. 여행 전문가인데 지금 3개월 됐더만. 그런 거 보고 있더라. 그런 거. 맨날 좋아요 막 누르고 막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3개월 동안 떠든 것 같고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유튜버의 좀 뭐 허와 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문 유튜버들은 어쨌든 구독자 수를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를 위해서 작성을 하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도 그거 알면 되거든요. 이 사람은 주식 전문가인지 이 사람은 전문 유튜버인지. 전문 유튜버를 이제 알고 보는 건 모르겠는데 모르고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주식 전문가네. 실제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그래서 좀 유튜버의 허가실이 있고 또 하나는 유튜버 시대 이전에도 저는 뭐 강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식 투자를 5년 미만하고서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담을 필요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나이가 많다고 제가 20년을 주식했다고 절대 그렇게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든 지금 당장 성공한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시기에 따른 성공과 실패가 분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100% 잘나서 잘 되는 분야들이 있는데 주식 투자는 내가 잘난 거 한 50%, 70% 그리고 시대를 잘 타고 난 거 20, 30%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저점인 3월 29일 이후에 한 4월쯤 들어와서 4, 5, 6, 7, 8, 9, 6개월 정도. 이 6개월 수익 난 사람들이 이제 또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주식이 이렇게 쉬운데 진작 할 걸. 진작 할 걸 내가 4월 1일부터 지금 6개월 동안 2배 났는데 봤어? 나의 천부적인 재능을 뭐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카지노를 갔어. 카지노를 가서 50명 중에 한 명은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딴단 말이에요. 근데 카지노 첫날 가서 100만 원, 1000만 원 땄어.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돌아오면 돼. 근데 야 나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어. 내가 하루에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땄어? 야 그럼 1000만 원이 1억 따겠네? 그러다가 카지노에서 2달, 3달, 4달 차 다 맡기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죠? 강원랜드에 제일 많은 게 전당포거든요. 전당포에 제일 많이 맡기는 게 차예요, 차. 차를 왜 맡기겠어요? 자기가 차 타고 가서 뭐 한 100만 원 갖고 갔죠. 또 100만 원으로만 500 땄어. 그럼 집에 가면 되는데 나 돈 좀 더 빌려서 한 500으로 5천 따갖고 와야겠네? 그러다가 이제 차까지 다 날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도 똑같다고요. 주식 투자도 한 3개월 해서 2배 벌었다고 절대 자만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이. 그 운이 아니고 실력이라는 걸 검증하려면 1년, 2년, 3년, 5년 이 기간이 절대 기간이 필요한데 제가 보는 절대 기간은 정말 적어도 3년 또는 5년 정도. 왜냐하면 3년, 5년이 돼야지 쓴맛, 단맛을 다 본 거란 말이에요. 좀 상승해서 1억에 5억도 돼보고 좀 하락해서 5억에 2억도 돼보고 그래야지 싼맛, 쓴맛 다 알고 진짜 정신 집중해서 주식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5억이 2억 되는 과정 없이 뭐 1억에 한 3억 된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근데 그들이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혼자 그러면 모르는데 그들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 좀 되고 싶다 이런 거죠. 주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길이 원점 봉쇄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차트도 볼 줄 모르고 뭐 하니까 언택트냐 컨택트냐 밖에 못 봐요. 왜냐?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언택트 컨택트거든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주. 그럼 코로나 이후에 들어와서 언택트 컨택트만 알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일 땐 언택트는 가고 컨택트는 못 가. 코로나가 끝나면 언택트는 못 가고 컨택트는 가. 진짜 개소리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코로나가 2월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면 2020년 1월까지는 코로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럼 컨택트가 갔냐고. 2020년 1월까지 컨택트가 잘 갔고 언택트가 못 가다가 2020년 2월부터 언택트가 잘 가고 컨택트가 못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바뀌고 있었다고요, 시장은. 2020년 1월에 삼성전자 최고점 62,800원을 찍었다고요. 2020년 1월에 네이버는 신고가를 찍었고 카카오는 신고가를 찍었고 삼성 SDI, LG화학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올라갔었고 미국의 테슬라는 올라가고 있었다고요.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이.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에요. 얘들은 코로나의 덕을 본 게 아니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잘 갈 애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3월 29일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3월 29일 날. 야, 바닥 찍은 것 같은데? 올라갈 일만 남았네?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럼 뭐 사야 돼? 코로나 시대니까 언택트. 이게 아니고 뭐 사야 돼? 원래 코로나 이전에 잘 갔던 4차 산업혁명 관련주.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네이버 카카오가 언택트 대장주라면서요. 그게 왜 언택트 대장주야? 원래 코로나 이전에 대장주였어요.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얘네가 코로나 때문에 여기 시총에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도 10위 안에 다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변화는 가속화시킨 건 인정. 왜냐면은 사람들 좀 접촉하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니까. 언택트 관련주들이 더 상승률이 컸던 건 인정. 가속화됐던 건 인정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가고 컨택트가 못 가고 코로나가 끝나면 언택트는 못 가고 컨택트는 간다라는 논리는 말도 안 됨.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잖아요. 언택트의 대표격이 두 개 딱 있네. 한국전력하고 포스코. 그러면 컨택트의 대표격이 한국전력하고 포스코 두 개 있네. 시가총액 1위, 2위. 그럼 얘네가 컨택트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기까지 빠졌나? 아니잖아요.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이 20년 동안 안성장주였다고요. 안성장주. 여기까지 보면 되고